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수업하실 내용은 이제 정책학입니다. 행정학의 이론체계는 크게 이제 정책 이론하고 관리 이론으로 구분이 돼요. 이 정책을 다루는 분야가 이제 정책학이고, 관리는 이제 크게 세 개의 분야가 있죠.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그래서 이제 이 정책학 먼저 보시고, 이게 끝나면 관리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이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런 식으로요. 자, 정책학 보시면 여기 이제 현대 행정학이 시작된 거는 1887년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예요. 근데 이제 정책학은 언제 시작이 됐냐? 이건 진짜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1951년에 해롤드 라스웰 체크하시고, 이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쓴 정책 지향, 이 책이 바로 이제 현대 정책학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제 50년대에는 우리 앞서 봤다시피 이 행태주의가 지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 행태주의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이 가치 사실 이원론에 근거한 이제 그 사실 중심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초점을 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대 중후반 이제 미국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이 행태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요. 이미 봤던 내용들인데, 이제 60년대 미국 사회 혼란, 월남전, 흑인 폭동. 자,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태주의가 이 흑인 폭동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 능력이 상실됐고 정책에 대한 관심도 없었더라. 이런 점을 이제 누가 지적합니까? 후기 행태주의가 이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후기 행태주의는 두 가지, 적실성과 실천. 자, 이렇게 이제 후기 행태주의가 60년대 후반에 적실성과 실천을 외치면서 이러한 후기 행태주의적인 영향 속에서 이제 정책학이 새롭게 출발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는 51년이지만 이 정책학이 본격화된 거는 60년대 중후반 미국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책학의 등장 배경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110페이지 보시면 이 정책학은 정책을 연구를 해요. 그러면 이 정책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 정책 개념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인 의미로 정책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이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뭐 쓰레기 종량제, 버스 전용 차로제, 뭐 행정 인턴제, 4대강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정책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학문적으로 정책은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110페이지 2번에 정책의 3대 구성 요소 기억해 두세요. 정책의 3대 구성 요소는요, 정책 목표, 그 다음에 정책 수단,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책 대상 집단에는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정책 수혜 집단이 있고, 정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정책 비용 부담 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국하고 중국이 FTA를 하는 정책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주로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전자산업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혜택을 보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농민들이 피해를 봐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정책에는 수혜 집단이 있고 비용 부담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는 뭐냐 하면 정책의 출발이에요. 정책은 사회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된 바람직한 사회 상태가 정책 목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수단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거지. 그래서 이제 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정책을 개념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요.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 실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누가
정부가. 근데 정부는 공적 강제력 권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110페이지 정책의 의미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거를 풀어서 표현하면 정책은 내용적으로 목표와 수단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차적인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죠. 그 다음에 3번, 어떤 결정이죠? 정책은 강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4번, 정책은 내용입니다. 모든 정책은 강제력을 갖다 보니까 어디에 근거하냐면 법률에 근거해요.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규범을 법률이라고 그러죠. 그럼 국회는, 그러니까 법률이 정책을 담고 있어. 그럼 국회는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자예요. 그래서 법률, 계획,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자, 3번에 모든 정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하죠. 자, 그리고 2번에 이 사회 문제를 가까운 미래에 의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정책은 뭐와 같으냐 하면, 자,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예를 들어 열이 나요. 그러면 뭐 제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저절로 나을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열이 나요. 그럼 병원 가서 의사로부터 해열제를 처방받아서 먹죠. 이게 바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해열제라는 원인 변수가 제 몸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열을 떨어뜨리는 결과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정책 수단이 원인 변수고, 얘가 작용해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정책은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원인 변수와 정책 효과라고 하는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해요. 이거를 동그라미 3번에 인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책 목표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어떤 수단이 채택이 돼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 끝자락에서 봤던 합리성.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채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책이 표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상은 바로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합리성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좀 전에 봤다시피 모든 정책은 수혜 집단이 있고 비용 부담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는 가치 배분성을 갖거든요. 4번의 가치 배분성, 이 사회에 존재하는 한정된 이익을 불균등하게 나누는 성격을 가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정책 자체를 둘러싸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거를 정치라 그러죠. 정치.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정책은 합리성과 동시에 정치성을 조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합리성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정치성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사이에다가 vs 대립된다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정책은 이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 타협 조정이라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성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합리성과 정치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여기 이제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111페이지에 정책의 유형, 이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학자들이 정책의 유형을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자,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가 누구냐 하면 로이라는 학자예요. 로이. 그래서 일단 로이는요, 넘겨보시면 정책의 종류를요,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요. 4가지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이게 바로 로이가 분류한 정책 유형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돌아오시면 111페이지에, 자, 여러분 로이가요, 정책 유형 분류론의 출발인데, 그러면 로이가 뭐 심심해가지고 정책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로이 정책 유형 분류론의 의의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 뒤에서 할 내용인데 이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1960년대 큰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논쟁이거든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소수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다수 대중이 지배하는 사회인지 이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다원주의는 뭐 자유주의입니다. 자, 이 다원주의자들은 다원론이 옳고 엘리트주의자들은 엘리트론이 옳고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했는데, 로이가 나와가지고 야야야 싸우지 마. 내가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살펴봤더니 규제 정책의 경우에는 다원주의자 너희들의 말이 옳더라. 반면 재분배 정책의 경우에는 재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 다원주의와 엘리트의 주장을 상학론적으로 통합을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이 112페이지부터 이제 중요한데, 자,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여기서는요, 자,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각각의 정책별로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례들 있죠. 사례들. 그래서 이제 그 정책과 사례 연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정책별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요거까지요. 자, 먼저 보실 게 자, 배분 정책입니다. 배분. 배분 정책은요, 뜻이 이런 거예요. 자, 정부가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죠. 이걸 재원으로 해서 주로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집단에다가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나눠준다라고 해서 배분 정책이야. 그래서 개념 보시면, 자, 그 개념에서요, 중요한 게 첫 번째 줄 가로에 특정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특정한 개인 집단 지역 줄 치시고, 특정한 개인 집단 지역에다가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나눠준다 이거야. 이게 바로 배분 정책이에요. 이런 배분 정책의 가장 많은 사례가 뭐냐면 SOC, 사회간접자본 건설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 뭐 정부가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를 건설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로 수혜자입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또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수혜자죠. 이렇게 수혜 집단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야. 또는 뭐 어떤 지역, 경상남도 어떤 지역에다가 저수지를 건설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수혜자죠. 자, 그래서 배분 정책의 가장 많은 예가 SOC 건설 정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FTA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죠. 이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 지원금을 제공한다든지 농민들이 수혜자죠. 특정화돼 있죠. 또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하라고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요. 이것도 이제 수출 기업들이 수혜자죠. 이런 식으로, 자, 배분 정책의 특징 봅시다. 배분 정책은요, 동그라미 1번, 수혜 집단은 어때요? 개인 집단, 조합, 지역 사회로 특정적이다. 특정적 동그라미. 반면 비용 부담 집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내는 세금이 재원이죠. 자, 그래서 배분 정책의 중요한 특징, 수혜 집단은 특정적이고 비용 부담 집단은 불특정적입니다. 주로 수혜 집단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해요. 비용 부담 집단은 반대하거든요. 근데 특정적이다 보니까 찬성은 강해. 반면 그 비용 부담 집단은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아유 뭐 내가 내는 거, 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용 부담하고, 그리고 배분 정책은 일반적인 국가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 집단들이 일반적으로 찬성하고 비용 부담 집단들은 반대하는데, 비용 부담 집단이 불특정적이다 보니까 반대의 강도가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분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번째 줄, 재원 부담자의 저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간에 갈등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야.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간에 갈등이 없다 보니까 수혜 집단은 뭐 혜택 봐서 땡큐한 거고 비용 부담 집단은 반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반대하질 않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낸 세금 갖고 뭐 올림픽대로 건설한다는데 굳이 반대합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적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배분 정책, 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하게 진행이 돼요. 조용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간의 갈등은 적은데, 자 수혜 집단들 간에 배분 정책에 제한된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은 치열해요. 그러니까 배분 정책의 재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출 기업에게 수출 보조금을 준다. 그럼 보조금 예산이 100억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한정된 수출 보조금을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경쟁의 양상이요. 자, 동그라미 3번 줄진 부분 보세요. 갈라먹기 정치. 이걸 달리 표현하면 대지 구유통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영어로 기억을 하십시오. 포크 배럴 폴리틱스라 그러는데, 포크 배럴. 이거를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돼지 구유통이라 그래요. 돼지 밥통. 예를 들어 돼지 10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돼지 사육자예요. 이 포크 배럴, 돼지 구유통에다가 사료를 부으면 돼지 10마리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한정된 사료를 서로 먹겠다고 머리 드밀고 난리뽕짝 브루스를 치죠? 이런 게 바로 포크 배럴 폴리틱스예요. 또는 로그롤링. 이제 로그는 통나무고 롤링은 이제 굴리는 거예요. 통나무 굴릴 때 혼자 굴리기보다는 함께 굴리면 통나무 굴리기가 쉬워지죠. 이걸 이제 상부상조 또는 투표 담합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정부가 서울의 각 자치구에다가 문화관을 건립한다. 그러면 이제 23개 자치구 가운데 문화관 건립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든 지역에다 동시에 건설하면 되죠. 근데 이제 문화관 건립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초구 출신 국회의원이 강남구 출신 국회의원하고 거래를 해요. 야, 올해는 우리 서초구에다가 문화관 건립하는데 네가 찬성표 좀 던져줘.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너희 강남구에 문화관 건립하는데 찬성표 던져줄게.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포크 배럴, 로그롤링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어디서 나타나는 특징입니까? 배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배분 정책 살펴봤고요. 이번에 볼 내용은 규제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규제 정책은 자, 정부는 공적 강제력을 갖고 있죠. 개인과 기업은 행동의 자유가 있죠. 자,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 대중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바로 규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다음에 끊으세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행동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 부담자죠. 반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이 수혜자예요. 이게 이제 로이가 말하는 규제 정책인데,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는 프랭클린과 리플라이 알아두세요. 이 프랭클린과 리플라이라는 학자는 이 규제 정책을 보호적 동그라미, 경쟁적 동그라미. 보호적 규제하고 경쟁적 규제로 나뉘거든요. 이 보호적 규제가 방금 로이가 봤던 규제 정책이에요. 일반 대중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거야. 그래서 보호적 규제예요. 그래서 이 보호적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환경 규제입니다. 환경 규제. 예를 들어 이제 환경 오염 기업들이 오염 물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맑은 물과 맑은 공기라고 하는 이익을 보죠. 그래서 보호적 규제의 대표적인 예가 환경 규제입니다.
뭐 독과점 규제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독점 기업들이 독점적인 행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면 경쟁적 규제는요. 자, 그게 이제 그 행정법에서 말하는 특허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그럼 뭐 SK, LG 여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경쟁적인 사업자들 가운데 특정 업체, 소수 업체들에게만 이동통신 사업권을 정부가 줘요. 그래서 경쟁적 규제예요. 이제 다수의 경쟁자들 가운데 특정 업체들에게만 경쟁적인 사업권을 부여하고 대신 이제 독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정부가 이윤을, 가격을, 품질을 규제를 해요. 그래서 경쟁적 규제입니다. 자, 프랭클린과 리플라이는 이렇게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나뉘는데 로이가 말하는 그냥 규제 정책은 보호적 규제를 말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본문 봅시다. 이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 이미 봤습니다. 동그라미 1번. 비용 부담 집단은 어때요? 개인 기업으로 특정돼 있죠. 특정 동그라미. 수혜 집단은 일반 대중이다 보니까 불특정적이죠. 불특정적 동그라미. 자, 여러분, 비용 부담 집단이 특정화됐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같은 이 비용 부담 집단이 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반면 불특정적이긴 하지만 수혜 집단은 혜택 봐서 좋죠. 그래서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특히 비용 부담 집단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에 규제 정책을 둘러싼 대립 갈등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걸 이제 세우기 위해서 뭐 정치적인 연합 또 타협 조정 이런 것들이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이는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타협 조정하는 바로 다원주의적인 특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이 비용 부담 집단의 강한 저항으로 다음에 끊고 이 두 집단 간에 뭐가 치열하다? 갈등이 치열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따라서 정책 과정에서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간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연합, 흥정, 타협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로이는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원주의적인 특징이 맞더라.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정책, 재분배 정책입니다. 자, 재분배 정책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서 부와 소득을 벌어들이겠죠. 자, 이렇게 각자가 능력에 의해서 벌어들인 부와 소득을 다시 나누는 정책이에요. 주로 이제 부자로부터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개념,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분배. 뭐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이 누진세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재원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비, 복지비, 이게 재분배 정책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재분배 정책의 특징 봅시다. 수혜 집단은 주로 빈자죠. 그리고 비용 부담 집단은 주로 부자죠. 이렇게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계층에 따라서 특정적이다. 특정적 동그라미.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재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계급 갈등,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주로 사회주의자들은 이 재분배 정책을 찬성을 해요. 반면 이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이들은 재분배 정책 싫어라 해요. 뭔데 내 재산권을 뺏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재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이 계급 갈등하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로이가 재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 계급별 정상 조직이라 그럽니다. 계급별 엘리트들인데 자본가 계급의 엘리트, 한국경총,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엘리트, 민주노총. 이 계급별 엘리트들이
사회적 협약, 합의를 해야 재분배 정책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분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봤더니 엘리트들이, 사회의 엘리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엘리트론자들의 주장이 옳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구성정책. 구성정책은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자, 이 구성정책은 정치체제, 정치체제는 정부죠. 정부의 구조와 운영과 관련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또는 뭐 선거구를 획정한다든지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구성정책이에요. 자, 로이 정책 유형 분류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넘기시면 114페이지. 자, 이번에는 알몬드와 포엘이라는 학자야. 알몬드와 포엘. 자, 알몬드와 포엘이라는 학자는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 배분 규제 다음에 끊으세요. 그러니까 알몬드와 포엘도 정책을 네 가지로 나뉘는데 배분하고 규제는 로이가 분류한 거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면 알몬드와 포엘을 분류해서 이제 특징이 있는 거는 뭐냐면 추출하고 상징 정책이에요. 추출과 상징. 그래서 표에 보시면 자, 추출 정책은 이런 겁니다. 정치 체제가 민간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뽑아내는 정책이에요. 세금 걷고 젊은 친구들 군대 강제로 보내고 징병 이런 게 바로 추출 정책이야. 반면 상징 정책은요. 정치 체제 이미지를 좋게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8.15 경축 기념식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뭐 남대문이 불탔죠. 근데 이제 정치체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남대문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상징 정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책 유형 분류로는요.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정책 결정 요인론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개별적으로 좀 보시는데 의미 정도만 좀 봅시다. 의미 정도만. 그럼 이제 정책 결정 요인론은요. 개념 정도만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시스템 이론에 근거하는데 시스템 이론, 체제론, 투입 산출 모형인데 정치 체제. 정부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정치 체제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사회, 환경이죠. 자, 이 사회로부터 인푸트가 들어와요. 인푸트, 투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요구하고 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구,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 이 두 가지의 인푸트가 사회로부터 정부로 들어와서 이 정부 내에서 컨버전, 가공 과정을 거쳐요. 그 결과로 아웃풋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웃풋이 바로 정책이에요. 자, 이 구도에서 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애당초 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 예를 들어 뭐 1인당 GNP라든지 또는 뭐 산업화의 정도라든지 이런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도시 문제, 도시 정책 또는 뭐 교통 정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인푸트가 들어와서 뭐를 거쳐요? 정치체제 내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요인, 대표적인 게 정당 간의 경쟁. 여러분 정당 간의 경쟁이 많아질수록 복지 정책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애당초 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냐? 이거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를 정책결정 요인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미 정도만 좀 보십시오. 114페이지 하단에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1번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냐? 아니면 2번 정치체제의 정치적인 요인이 중요하냐? 이거에 관한 논의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16페이지 이 정책 과정의 참여자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